안녕하십니까? 예, 뭐 박수까지는 이왕 치려면 다 쳐버려, 다 쳐버려. 확실하게. 시도. 예, 여러분들에게 그저 부동산 세법을 담당할 신성용입니다. 지키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저 이름을 처음 초면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인데 끝까지 세법에 관련된 내용은 제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합격의 길로 안내를 할 것인데, 제발 사적인 감정만 갖지 말고 귀가 얇아서 딴짓거리 좀 하지 말고 오로지 그 절실함과 간절함만 있다면은 저는 돌고래도 합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이니까 절실함과 간절함을 갖고, 합격 안 하면 우리 앞에 동생은, 원래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동생이라고 많이 그래요. 예. 합격을 못하면 이번에 장가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갔어요 장가요? 한 번 더 못 간다 그러면 더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열심히 고군분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이 부동산 세법 시간인데, 책 페이지는 432페이지부터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출발 자체가 오늘의 과목이 부동산 세법이다. 그럼 이제 부동산 세법은 다른 것은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하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하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 어떠한 세금이 있을까, 그러한 일련의 세금을 공부하는 것, 이것이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세법은 공시법과 아울러서 바로 16문항이 세법에서 출제되는 그 문항의 수입니다. 그럼 꼭 16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세법이 공시법 20개, 그 다음에 세법 20개 반반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세법은 16개 나왔고, 그 대신에 학개론에서 세법이 한 문제 추가가 되어서 17문항 정도가 세법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진도 내용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몇 문제씩이 나오는가 배정을 순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3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부동산 세법이라고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 파트 1을 보시면 조세 총론 나와 있습니다. 조세 총론에서는 2문제 정도가 기본적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파트에서는 약 한 7문제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세 파트에서는 7문제 정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16문제 정도가 문항에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오늘 첫 진도가 조세 총론 파트에서 바로 한 장을 더 넘기시면 435페이지를 보시면 제1절 부동산 관련 세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들은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이제 칠판의 판서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세법이라 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양도할 경우에 연관성을 갖는 세금이다. 이것이 부동산 세법인데, 또는 부동산 세금이다. 그럼 먼저 제가 여기다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것이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에 딸린 토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모양새가 이상하나요? 다시 한번 이쁘게 그려볼까? 네. 제가 원래 그림이 어렸을 때는 지도는 참 잘 그렸는데 나이 드니까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토지다. 비슷하네 어차피.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이라는 건물과 토지를 우리는 일상적으로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토지나 건물을 중전제로 했을 때 먼저 우리가 내가 만약에 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을 했다면 먼저 생각할 게 있죠. 취득을 했을 때는 1차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무슨 세가 나온다? 그렇죠. 잘 아시네요. 취득세를 낼 것이다. 그럼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하였다면 취득세를 내는데 또 취득은 일반적으로 매매 방식으로 거래해서 우리가 거래 가격에 따라서 매매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매매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통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취득세 정도는 부동산을 사게 되면 한 4% 정도의 취득세를 내줘야 돼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4% 계산하면 얼마예요? 400만 원 정도. 그 정도 취득세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뭐가 있느냐. 그렇다면은 매매를 해야만이 취득세를 내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취득의 원인에 따라서 매매가 아니더라도 취득의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상속을 받았을 때 그럼 부동산을 상속을 받게 되면은 상속도 부동산을 취득한 거 아니냐. 상속을 원인으로. 그럼 어차피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무슨 세는 내야 된다? 취득세 낸다는 거죠. 그러면 상속으로 인한 행위 가지고 취득세를 내는데 보통 상속 같은 경우는요. 얼마냐? 2.8% 정도가 취득세가 부담이 돼요. 그러면 1억짜리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 280만 원. 계산이 여러분들은 탁월하시네요. 아주 잘하시네요. 그러면 280만 원 정도 취득세를 낸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이게 100억짜리 부동산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아버님 돌아가실 만도 하죠? 좋아요. 그럼 이 경우에 100억짜리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 행위에 대한 취득세는 얼마 정도? 100억짜리라면 2.8%니까 2억 8천이 취득세를 내야 돼요. 취득세만 2억 8천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100억짜리를 상속을 받았다면 취득세는 2.8% 정도니까 2억 8천을 내달라 이거지. 취득세만. 그런데 문제는 상속을 받은 재산은 대가를 준 겁니까? 아니면 공짜로 무상으로 받은 거예요. 무상이죠. 우리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받은 것도 죄예요. 돈 주고 사야지 왜 공짜로 얻었냐? 그럼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도 내지만은 상속에 의한 무상 취득은 따로 바로 이 10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돼요. 다시 한번 무슨 세를 낸다? 상속세를 내게 돼요. 그러면 상속세는 어느 정도가 나올까? 100억 정도면은요, 상속세는 대충 계산해 보면은요, 상속세는 대충 계산하면 한 40억 나와요. 40억 정도.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면 취득 사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슨 세는 들어가지만 취득세는 들어가지만 무상으로 취득한 죄로 공짜로 얻은 대가로 상속세를 별도로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취득세만 내면 되는데 상속받으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별도로 무슨 세를 낸다? 상속세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또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상속이 아니라 혹시나 이 사람이 증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증여. 보통 이제 우리가 증여를 받게 되면 이것도 이 증여를 받게 되면은 소유권을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세는 내줘야 돼요. 그러면 취득세는 증여받게 되면 기본이 3.5%예요. 몇 프로예요? 그럼 우리 정리해 봅시다. 100억짜리 부동산을 우리가 증여받았다. 100억짜리를 증여받았다면 얼마가 될까? 계산해 보죠. 취득세가 3억 5천 들어요. 3억 5천. 그러면 증여도 무상으로 받은 겁니까? 대가를 준 겁니까? 무상이지, 무상. 그러면 이제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또 별도로 내야 돼요. 무상으로 받았다고. 그럼 증여세도 100억 정도를 증여받았다면 취득세는 얼마이지만 3억 5천이지만 증여세는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한 40억 나오게 돼요. 40억.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상으로 얻었을 때의 원인이 상속은 죽어서 주는 거예요? 살아서 주는 거예요? 예? 예. 사망하면서 받은 거고. 그러면 바로 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부모로부터 미리 땡겨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것은 뭐가 된다? 증여.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세, 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 부담은 갖고 안 갖고? 갖고의 삶과 죽음의 차이지 공짜로 얻은 대가에 대한 세금은 다르진 않아요. 같이 부담이 돼요. 하지만 취득세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그럼 이 경우에 이제 바로 살아서 받는 게 나아요? 아니면 사망 이후에 받는 게 나아요? 예? 그래도 우리는 살아서 받는 게 더 좋죠. 미리 땡겨받는 기분이 있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또 재산 분배라든가 다툼 등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세금을 좀 덜 내더라도 미리 받는 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매나 상속, 증여 이런 걸 하도 취득세는 공통적으로 부담률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다 취득세는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취득세를 공부할 텐데 취득세 딱 입문하게 되면 취득세란 상속을 원인으로 하든 증여가 되든 매매가 되든 일체의 모든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갔어요, 안 갔어요? 이해가 갔죠. 또 취득세는 우리가 세율 공부할 때 어떻게 취득했느냐에 따라 율들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는데 시험의 출제는 상속세, 증여세는 안 나오고 원인으로 취득한 취득세 쪽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계약서를 쓸까요, 안 쓸까요? 계약을 하죠, 계약. 그럼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에다가 인지를 붙여서 등기 신청할 때 바로 인지를 첨부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인지대가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 계약에 의한 취득을 하게 되면 무슨 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뿐만 아니라 계약에 대한 무슨 세가 들어간다? 인지세가 부담된다 이거죠. 그럼 부동산 취득과 연관된 세금들이 이런 식으로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작 공부할 쪽은 바로 이 취득세 편이고 나머지 갓다리 세금은 따로 변론하고 바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목 정도는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취득세를 내려고 하는 자는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요. 공통적인 거. 그럼 취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공통적 사건이 뭐냐? 취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별도로 취득세 그 세금에다가 또 덧붙여 부과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럼 취득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취득세 세금에다가 뭐요? 덧붙인다. 이 덧붙인다는 것을 우리는 뭐냐? 한마디로 기생시킨다. 기생시킨다. 이 기생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세법상 뭐라고 얘기하느냐? 덧붙여서 들어가는 세금이라 그래서 부가세라 그래요. 무슨 세요? 부가세. 덧붙인다. 이건 부가가치세가 아닙니다. 부가세. 무슨 세요? 부가세. 덧붙이는 것이다. 그럼 이제 취득세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취득세만 내서는 안 돼요. 이 취득세에 덧붙여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가 해당 취득세에 대해서 농어촌 지원을 해달라, 좀 더 내달라.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무슨 특별세가 있다고요?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이런 것도 더 붙여내야 돼요. 보통 해당 취득세 10% 정도가 더 붙어요. 농특세가. 그럼 우리가 본세가 있으면 본세에 따라다니는 무슨 세도 있다? 기생세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가세 이거 하나로 안 끝나요. 징그러워요. 취득세 내려고 해서 이것만 내도 아까워 죽겠는데 농특세 더 내래 한 10% 정도. 근데 이것으로 또 안 끝나. 야, 농어촌만 도와주냐? 또 우리 애들 교육시키는데 교육비 좀 더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취득세를 내려고 하는 자는 이에 따른 세금의 취득세 해당 세금의 지방교육세를 무슨 세를? 지방교육세를 한 20% 정도를 또 추가로 시켜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바로 주된 세금을 우린 주세금이라 하고 이 주된 세금에 딸린 세금들 기생하는 것들 이것을 우린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 내려고 하는 자는 뭐가 필수적으로 달라붙는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우리는 기생하여 존재하는 세금이다. 이걸 저는 바로 법률상의 용어는 부가세라 하지만 저는 제가 기생세다. 무슨 세다? 기생. 이 기생세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럼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서 이제 취득의 연관성 있는 것을 흐름을 봤으니까 한번 우리가 책을 가지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435페이지로 갑니다.
거기 435페이지 보시면 네모 박스 1번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정의가 나온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문을 잘 보세요. 부동산 관련 세금이란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와 양도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러면 네모 박스 두 번째 가시면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된 세금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은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거기다가 밑줄 그으시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 내야 된 세금으로 첫 번째 무슨 세가 있고 취득세가 있고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또 이 취득세 낼 때마다 덧붙이는 세금이 있다. 그것이 무슨 특별세와 농어촌 특별세와 무슨 교육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덧붙이는 세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의 기재 금액에 따라서 인치를 첨부하라. 인치세를 첨부하라. 인치. 그럼 인치를 얼마짜리를 써야 될까? 거기 보시면 계약서의 기재 금액이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짜리 계약서는 인치 얼마짜리 사서 첨부하라? 2만 원짜리 정도. 그다음 맨 밑에 칸에 가시면 10억을 초과하면 얼마? 35만 원 정도.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을 사실 때 내가 만약에 주택을 20억짜리를 샀다. 그럼 법무사가 뭐라 할 때 아마 인치 때 얼마 들어가죠? 얼마? 35만 원 들어가죠. 그러면 법무사 놀래 안 놀래? 놀래지. 아, 이 사람은 세금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무사님이 절대 장난 안 칩니다. 정확성을 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느냐. 거기에 별표 그 참고사항을 한번 잘 봐요. 그럼 주택의 경우는 인지대금이 기재금액이 1억 이하일 때는, 주택은 1억 이하짜리는 인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요 시골에 집 샀는데요 법무사님이 인지대 내지 마라 그러는데요. 원래는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러면 제가 거기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1억도 안 내는 거 샀구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그냥 법무사님이 바로 그건 서비스 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인치 얼마 샀는지 벌써 저한테 얘기해 주면 벌써 거래 계약 금액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세금 얼마 나왔다는 걸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재산의 상태가 파악이 돼요. 다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해서 취득에 관련된 세금을 공부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수한 취득이 있죠. 밑에 내려가면 세 번째 보시면 동그라미 세 번째 보시면 뭐가 있냐. 상속이나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을 때는 무슨 세와 함께 취득세와 함께 별도로 무슨 세를 내야 된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된다. 그럼 그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을 뭐 받았다고요?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으로 소유권을 받았다고 일단은 무슨 세가? 취득세가. 또 그 재산을 공짜로 얻었다 그래서 따로 무슨 세가 들어간다? 상속세가 들어간다. 또 그 밑에 보면 증여도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 사실에 대해서 무슨 세가 나오고 취득세 나오고 그 다음에 취득세와 더불어서 그 증여 재산 자체를 가지고 별도로 무슨 세가? 증여세가 또 부과된다 이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일련의 부동산의 취득에 관계되는 조세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과거의 시험에 이거 자주 나왔어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자가 부담할 수 있는 조세가 조세인 것은 해놓고 취득세 맞죠? 인치세 맞죠? 취득자가 부담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부가세인 농특세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바로 답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시험의 문제이고 지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취득에 연관된 조세를 정리해 봤고, 그 다음에 다시 부동산을 이제 뭐 했을 때? 보유했을 때. 다시 뭐 했을 때? 보유한 거예요, 보유.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일까? 먼저 이 보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유 사실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인데,
그럼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이라는 법률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보유과세는 사건이 없어요. 그냥 보유한 자체로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럼 이 보유과세는 과세 사건이 없다. 다시 무슨 사건이? 과세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보유과세를 하는 것은 보유한 재산 자체를 가지고 매기기 때문에 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취득세는 당신이 취득이라는 법률 사실의 거래가 있었으니까 거래 가격에 따라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 이게 취득세 걸라.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보유과세들은 거래에서 나오는 세금이 아니라 갖고 있는 현상 가지고 매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보유과세는 중요한 게 뭐냐? 거래 가격이 아니라 공시가액으로. 무슨 가액으로? 국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보유과세는 어떻게 부과하느냐? 정기성을 갖는다. 무슨 성을 갖는다? 정기성을 갖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이 정기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사이클 주기로 바로 이 보유과세를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유과세는 사이클이 있다. 그럼 정기성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단위로 할 것인가?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바로 보유과세들은 매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1년 기준으로 사이클당 보유과세를 부과를 하게 돼요. 그럼 그 보유과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토지를 보유하거나 그 다음에 건물을 보유하거나 그 다음에 주택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바로 부동산 보유 사실을 가지고 1년에 정기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이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뭐가 있느냐? 토지, 건물, 주택을 갖고 있으면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세요? 재산세가 그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는 1년에 몇 번을 낸다? 한 번 정도 계산한다. 물론 주택은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7월, 9월 세금을 나누기는 하지만은 원래 단위는 1년 주기로 한 번 계산하는 것이 재산세예요. 내는 것은 또 쪼개서 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요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세금인데 과세 사건이 있고 없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재산세를 낸다면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1년치의 재산세를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1년치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연중에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1년치 부과하는데 재산세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세법은 나누질 않아요. 재산세는 1년에 한 사람만 잡아서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서 1년치를 한 방에 다 부과해버려요. 하나의 과세, 하나 횡포지. 이게 횡포지. 그러면 정기적으로 과세하는데 내가 이 재산세를 올해 낼 건가 안 낼 건가의 판단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과세 사건이 없으니까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어떤 기준일을 만들어요. 무슨 일? 기준일. 이 기준일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상의 기준이라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세 기준일은 뭐냐? 매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매년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럼 이제부터 6월 1일 소유자는 1년치 재산세를 한 방에 다 내는 거예요. 1년치 다 부담해야 돼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재산세를 평생 안 내는 방법이지 아셨죠? 1년 주기 중에서 몇 월 며칠자 소유만 피하라. 6월 1일 기준만 피해달라. 기준만. 그 기준만 피해달라고. 그럼 이제 재산을 갖고 있다가 5월 말에 잔금 받고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6월 2일 날 사서 내년에 5월 달에 가서 다시 뭐예요? 팔고 그래 버리면 평생 재산세 한 번도 안 내게 돼요. 그래서 손학비 오는 날을 피해라. 그럼 보유과세는 기준일 맞춰서 과세하기 때문에 무슨 기준일만 피하면 과세 기준일만 피하면 재산세는 평생 한 번도 안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잔머리 잘 써야 돼요. 요거 역시 혹시 여러분들 텍스 와이프라고 아세요? 세법 선생의 와이프 텍스 와이프 제 와이프가요 세금 선생이니까 미안해요 영어 써서 애매해. 텍스가 영어예요. 영어로 바로 뭐예요? 세금이에요. 바로 이제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개봉동 쪽에서 아파트를 분양 조그만 거 70평짜리 말이에요. 농담이고요. 조그만 아파트를 처음에 분양받았는데 분양회사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5월 25일 날 완성이 됐으니까 5월 25일까지 잔금 치르고 입주하시래요. 5월 달에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물어보더라고요. 누구 아빠? 그러길래 왜? 무슨 일이세요? 우린 저희 부부지간에 절대 반말하지 않아요. 절대 반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많고 마누라가 좀 나이가 적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반말했더니 지도 같이 반말하더라고. 나 억울해 안 억울해? 예. 억울하지. 그래서 제가 말에 같이 올려요.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6월 1일 현재 소유자다. 여기까지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분양회사에 연락해가지고 애 아빠가 사업상에 부도가 나서 잔금 치르지 못하니까 3주만 입주를 연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분양회사에서 가슴 아파해 안 아파해? 겉으로는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제 3주 후에 그때 잔금 치르 입주하세요. 이렇게 거기서 바로 허락을 받은 모양이라.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바로 그 3주 후에 이사를 갔는데 그 해 재산세가 우리 우체통만 빼놓고 모든 우체통이 다 꽂혀 있었어요. 왜? 우리는 몇 월 며칠자를 피했다. 6월 1일자. 그래서 우리 재산세 그때 당시 한 10만 원 정도 아낀 적이 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흔적은 잘못한 거예요. 첫째, 3주로 인하여 많은 바로 뭐예요? 출혈이 발생했어요. 첫째, 방은 뺐고 안 뺐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삿짐 센터에서 깡통짜에 며칠 보관료가 있다는 걸 거기서 알았어요. 그래서 3주 동안 보관료 3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오갈 데가 있고 없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전 가족이 이산 가족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제 딸은 어쩔 수 없이 외갓집에 보내고요. 제 와이프는 친정에 보내고 저는 처갓집으로 갔어요. 다 같은 장소인가요? 네. 어차피 막 그게 그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사위가 이제 그쪽에 가서 3주를 신세 지는데, 근데 왜 이렇게 집중력이 좋아요? 이럴 때는. 네. 3주 동안 신세를 지는데 성이 다른 사람이 갔는데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좌통 우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좌통 우맥이라는 것은 좌측에는 통닭, 우측에는 맥주. 이걸 좌통 우맥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바로 3일째 딱 들어갔는데 이제 3일째 그러더라고요. 장인어른께서 신서방 사위도 자식인데 그거 왜 자꾸 사오냐고. 부담 간다고. 그냥 들어오래. 그래서 저는 4일째 가서 그냥 들어갔더니 전 식구가 통닭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민망해 안 민망해?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거를 알았어요. 네. 하지 않아도 될 걸, 뭐 예의만 잠깐 차리면 될 걸,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했을 때는 그 배려받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권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속적인 배려는 상대방은 뭐로 한다? 권리로 생각한다. 그럼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도 해줄 건 해주고 안 해줄 것은 말아야지. 안 해줄 것을 해주게 되면 그것은 자녀는 뭐로 생각해? 권리로 생각해. 즉 다시 말해서 수업 시간에 프린트를 선생님이 나눠주면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야지. 못 받았다고 선생한테 덤비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게.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은 생각하면서 한 템포 생각하면서 살아가 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실함과 간절함만 있으면 합격은 다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재산세는 결과적으로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날짜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1년치를 다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그러면 이 재산세를 낸다면은 토지나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보유 사실을 가지고 재산세를 낸다. 그럼 재산세는 불과 1차적인 세금에 불과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데 이제 재산세를 내는 사람 중에서 잘 들어요. 재산세를 내는 사람 중에서 토지하고 주택만 갖고 이걸 갖다가 소유자별로 전국을 더해봐요. 전국을 더해요. 그럼 소유자별로 전국을 더해서
법정 기준 금액이 초과한 자가 있다면, 초과한 자가 있다면, 법정 기준 금액이 초과한 자가 있다면, 이 초과한 자는 재산세보다 훨씬 높은 부담률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 종부세를 낸다 이 뜻입니다. 다시 무슨 세를요? 종부세. 그러면 종부세는 자료가, 여기서 중에 자료가 재산세 자료를 가지고 전국을 더한다 아니면 별도로 한다? 얘기했잖아요. 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을 자료를 전국을 취합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재산세의 기준에 대해서 연장하여 무슨 부동산세가? 종부세가 과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부세는 뭐와 뭐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토지 전국 더해봐라. 건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갑니다. 제가 뭐라 했어요? 토지와 뭐만? 주택만 갖고 전국을 더해봐서 종부세를 내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종부세는 어느 정도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업용 땅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상가 빌딩 건물에 토지 있잖아요. 그런 땅들은 1인당 기준으로 거래 가격도 아니고 국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 공시지가가 80억이 넘어간 사람만 내요. 그럼 공시지가가 90억이나 된다 그러면 90억까지는 일단은 재산세는 내고 안 내고 내놓고 거기에서 90억이니까 80억이 넘어간다면 그 90억이니까 80억을 초과한 10억이 있어요 없어요? 그 10억 가지고는 종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를, 영업용 땅 가진 사람이 종부세를 내고 있다면 이 종합부동산세는 10,000원짜리만 내더라도, 영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10,000원만 종부세 내더라도 이 사람은 벌써 기준이 소유 재산이 80억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가. 그것도 거래 가격이 아니라 뭘로?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그럼 이제 혹시 우리 시집 안 간 아가씨나 장가 안 간 총각이 있으면 종부세를 누가 내는가 현상을 알아보려면 12월 달에 가서, 매년 12월 달에 가요. 그러면 12월 달에 은행에 가시면 12월 1일서부터 15일 사이에 은행에 가시면 종부세 내려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일단 따라가봐 안 따라가봐? 네. 그래서 이렇게 쓱 보고 영업용 토지 부분인가 아니면 일반 집만 주택으로 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영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내고 있다면 이미 공시가격이 1인당 얼마? 80억이 초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잘 잡으면 될 거예요. 네. 그럼 그런 경우는 나이 따지고 안 따지고, 성별은 따져야지 나이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 세법을 가르치면서 종부세를 내는, 개인 간의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몇 사람 못 봤어요. 이 종부세를 내는데 영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학원 수강생이 있었어요. 강남에 그저 강의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 종부세를 내는 바로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있는데 공부하러 오신 게 아니라 법률을 배우러 오신 거예요. 자격증 딸 욕심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른 바로 법학원을 가야지 왜 이쪽에 오셨냐 했더니 거기에 할인 패키지 기간이 있어서 왔대요. 가만히 보니까 있는 것들이 더해 안 더해? 더하다는 걸 알았어요. 있는 것들이 더해. 그래서 바로 학원에 수강하시면서 또 주위 스터디 그룹을 결성해요 안 해요? 할머니가 있으니까 다들 관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성들이 뭐 하세요? 막 관심 하다 보니까 스터디 그룹이 작성돼 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할머니가 수업이 끝나면은 전체 10명의 스터디 그룹 전원을 데리고 가서 회 먹이고 초밥집에 초밥 사주고 그 다음에 2부 바로 뭐 노래방 가고 열심히 하셨어요. 자격에 합격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터디 그룹이 시험을 봤는데 1,000원이 불합격한 건 처음이에요. 제가 그룹 자체가 집단으로. 그분이 종부세 내시는 분이에요. 상당히 있는 재력가입니다. 근데 아끼기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연장선에서 재산세 내는 자 기준으로 전국을 취합하여 법이 정한 금액을 초과한 자는 무슨 부동산세를 낸다? 종부세를 낸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또 여기서 뭐냐? 딸린 세금도 찾아봐야 돼. 아까 우리가 취득세에 딸린 세금은 기생하는 것은 농특세, 지방교육세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재산세는, 다시 무슨 세는요? 재산세는 딸린 기생세가 덧붙여 들어가는 거 우리 이제 법률의 용어로 부가세가 덧붙인다. 덧붙이는 세금이 뭐가 있느냐? 재산세에 덧붙이는 것은 뭐가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세로 하자. 무슨 교육세? 지방교육세로 하자. 지방교육세가 한 재산세 20% 정도가 붙어요. 그런데 취득세는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기생을 둘 갖고 있죠. 그죠? 근데 재산세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재산세 세금의 20% 정도가 지방교육세가 붙어 다닌다 이거예요. 그럼 왜 재산세는 기생을 막 두 개씩 안 주고 하나만 줬을까? 이 재산세는 사실상 조세 저항이 큰 세금이에요. 그럼 생각해 봐요. 너는 경제적 개념으로 볼 때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너는 재산 갖고 있으니 세금 내. 이건 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내가 뭐 취득을 했어, 팔기를 했어, 그냥 갖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내리는 거야. 그러니 재산세 이 부분은 사실상 조세 저항성, 무슨 성? 저항성.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내야 할 납세 의무자가 그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뭐예요? 저항성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세금 내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저 여사님 가만히 과세관청에서 쳐다보고 세금 내. 이쁘니까 세금 내. 그러면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 다 내고 싶다고요? 예. 그럼 여기서 이쁘면 세금 내고 나 같은 놈은 평생 세금 안 내겠네. 예. 그래서 재산세는 보유 사실만 갖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기생을 붙여도 눈치껏 해서 하나만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종부세를 낼 때 딸린 기생세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요, 딸린 기생세의 부가세는 뭐가 있느냐?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다시 한번 무슨 특별세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종부세에 따라다니는 부가세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가 기생들은 이 세금, 저 세금에 뭐요? 붙어 다니는 세금들이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보유와 연관성을 갖는 것들이죠.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436페이지를 갑니다. 부동산 보유 관련. 3번에 부동산 보유에 관련된 세금이다. 부동산 보유 관련은 첫째 주택은 1차적으로 무슨 세를 내고 그 다음 많으면 무슨 세로 가라? 종부세로 가라. 건축물은 주택만 아니라면 무슨 세만 내게 하라? 재산세만 내라. 이것이 과거에 시험에 나왔는데 또 틀리시더라고. 일반 건축물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요. 일반 건축물은 무슨 세만 내고? 재산세. 근데 왜 종부세에 안 들어가는지 원인은 알아야지. 일반 건축물은 상업용 건물 이런 것은 땅값은 올라가더라도 이런 일반 건축물은 해가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종부세는 투기 목적 과다 보유자이지 일반 건축물은 투기적 보유 대상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건축물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재산세는 투기성을 따지지 않고 있는 재산만 갖고 매기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도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세 번째 토지는 무슨 세와? 재산세와 무슨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가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덧붙여 부과되고 종부세는 무슨 특별세가? 농어촌 특별세가 덧붙여 부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생도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칠판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이렇게 취득도 해봤고 취득한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도 이런 세금들이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럼 특히 재산세는 지역세금이기 때문에 지역세금이라는 것은 우린 지방세라 그래요. 각 지역에서 부과하고 끝내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종부세는 전국을 더해야 되니까 전국을 더한다. 전국을 더하기 때문에 종부세는 국가에서 부과한다. 그래서 이것을 국세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유한 상태에 갖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할까 안 할까? 처분하겠지, 처분.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판다 이것을 우리는 뭐 한다? 양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한다고요? 양도한다. 양도. 그럼 우리가 세법에서 양도하게 되면 이것이 유상 이전을 말하는 것이지 대가를 받고 넘기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를 받고 넘기는 현상을 유상 이전이다. 그럼 유상 이전이 양도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세금이 있는가? 그걸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을 우리가 팔았을 때, 뭐 했을 때, 유상 이전 팔았을 때, 양도하였을 때 바로 이것을 바로 뭐냐? 이양할 양, 넘길 도니까 이 양에서 넘겨주면서 대가를 받았다 이거예요. 다시 뭐를 받았다? 대가. 그러면 대가를 받고 넘겼다. 그러면 이 경우에 대가를 받고 넘겼을 때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다시 뭐가 있다면 소득. 여기서 소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을 사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올라가서 15억에 이것을 팔았다면은 남은 이익이 얼마 남았어요? 5억. 요 이익을 갖다가 우리는 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매겨야 돼, 안 매겨야 돼? 매겨야지. 그리고 우리가 소득을 가지고 매기는 세금 중에서 법인도 소득이 있고 개인도 소득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도. 그럼 우리가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를 내고, 무슨 세를 내고? 법인세.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개인의 대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우리가 법인세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개인 소득을 가지고 부과하는 소득세를 공부한다. 다시 한번 무슨 세를 공부한다? 소득세. 그럼 우리가 이 소득세 안에는, 다시 무슨 세 안에는? 소득세 안에는 세 가지 세금이 있어요. 소득세 안에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다른 세금 공부하지 않고 개인이 부동산 팔아서든 양도소득을 가지고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다시 무슨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하게 돼요. 그럼 이제부터 부동산을 양도하면 무슨 소득세가? 소득이 있다면 무슨 소득세가 나온다?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양도소득.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어디에서 걷어가느냐? 국가에서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가 시험 출제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럼 이제 개인이 부동산을 팔아 얻은 소득을 가지고 국가에서 소득세 중에서 무슨 소득세를 걷어갈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걷어간다. 그런데 또 소득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소득 있는 사람한테 소득세 걷어가네. 그걸 나도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있는 사람한테 소득세를 걷어가면 다시 지방자치단체 또 걷어가. 지방소득세 내세요. 무슨 소득세? 지방소득세 내세요. 이거 참 많습니다. 이거 아주. 예? 세금 많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저는 이것 때문에 먹고 살아요. 자 보시고. 그러면 지방소득세를 내줘야 돼. 그럼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한 100만 원 나왔다면 지방소득세는 한 10만 원밖에 안 돼요. 금액은 많이 적어요. 하지만 따로따로 각각 이런 두 가지 세금을 부과한다. 그럼 이제부터 소득이 있는 곳에, 다시 한번 뭐가 있는 곳에? 소득이 있는 곳에 개인이라고 간주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무슨 세가 있고, 그렇지 뭐 양도했다면, 개인이 부동산 양도해서 소득이 있다면 국가에서는 무슨 소득세?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소득세. 이렇게 두 가지로 쌍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무슨 벌? 쌍벌. 예, 바로 쌍벌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또 양도소득세 낼 사람들은 특정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기생세 덧붙이는 부가세가 있어요. 그럼 부동산 양도할 때 부가세는 뭐가 있느냐? 바로 농어촌 지원을 위해서 농어촌 특별세가, 다시 무슨 특별세가?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을 우리가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딸린 부가세인 뭐가 있고? 농특세.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무슨 소득세 부과한다?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정 시험 범위는 어딘가? 이따금씩 이런 격가지 세금들은 몇 년에 한 번씩 툭툭 던지는 식으로 나오지만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의 세금들이죠. 첫째, 무슨 소득세하고 여기 나와 있는가? 양도소득세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재산세와 무슨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원인이야 어찌됐든 일단의 취득이 무슨 세? 취득세. 이 바로 네 가지가 주요 세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정신 못 차리고 본능에 충실하시면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 또 계십니다. 극복하라 했습니다.
극복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절실함을 좀 가져달라 이거예요. 절실함을.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수준이 있는가를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이 취득은 거래 가격입니까? 법정 기준치로 하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 과세는 바로 거래 가격으로 세금 매길까요? 아니면 공시 가격을 기초로 할까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바로 법정 기준치로 구할까요? 즉 공시 가격 등을 기초로 구할까요? 아니면은 실제 거래 가격으로 할까요? 실제 거래 가격. 그러면 세금의 단계별로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는 무슨 가격이 중심이고 거래 가치, 그 다음에 보유하게 되면은 뭐요? 공시 가격이 법정 기준치로 간다는 거. 이 세 가지 포지션에 대한 기준점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세월이 갈수록 머리가 터지네 환장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런 단순한 부분을 이해치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이 환장할 때 저는 어떻게 될까요? 예, 속이 썩어요. 썩어. 그래도 이미 다 썩어서 썩을 것도 없지만 이제. 그래서 이 기준을 잘 알아두시고 양도의 어떤 세금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자,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은 취득의 방법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묻지 마라. 그 대신에 팔아서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소득이 있다면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국세인 무슨 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그 대신 밑에 보면 양도소득에 대하여 지방세인 무슨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원래 양도소득세의 약 몇 프로 정도? 10%밖에 안 된다. 굉장히 적어요. 적지만은 내게 하라. 함께 내줘라. 그리고 양도소득이 있을 때 국가,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 부과한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기생세는 별 중요치 않아서 양도소득세, 농특세 들어간다는 것은 변론하지 않을 겁니다. 별로 안 중요해서.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 활동에 관련된 조세에 대한 흐름을 파악해 본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어떻게 정리하나 머릿속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과세 세금을 매기는 관청을 과세관청이라 그래요. 그럼 과세관청에서 우리 앞에 계신 분을 보고 당신이 모일 모시에 부동산을 취득할 것 같은데 취득세 얼마 내볼래요라고 과세관청에서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세금이에요? 없는 세금이에요? 없는 세금이죠. 이렇게 예측성이 없는 세금들은 납세무자 스스로가 과세 사고를 쳤으니까 세금을 갖다가 직접 자기가 가서 지발로 가서 나 취득했으니까 이거 내겠습니다라고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바로 신고납부라고 그래요. 무슨 납부? 신고납부. 그러면 취득세는 무슨 납부로 할까? 신고하여 납부하라. 이해하셨습니까? 왜?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재산세 종부세를 보죠. 재산세나 종부세는 어느 가격을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3, 4월경에 발표를 해줘요. 그럼 6월 달에 가서 과세관청에서 공시가격 물건별로 주섬주섬 모아서 몇 프로 정도 계산하고 직접 그들이 세금을 계산할까 안 할까요?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통지해서 걷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은 이런 재산세나 종부세는 과세관청에서 사전에 예측성이 있다 없다?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예측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재산 소유자한테 아예 구청에 와서 신고하세요 그럴까 아니면 그들이 직접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낼까? 그래서 직접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주는 거, 이걸 우리는 바로 통보 또는 보통 또는 고지징수라 그래요. 그러면 예측성이 있는 것은 고지징수한다 아니면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예측성이 있는 거 고지징수 예측할 수 있다. 과세관청에서 지가 세금이 계산이 되는데 납세무자가 뭐 와서 신고를 해? 그건 아니지.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는 바로 예측성 있는 세금이므로 무슨 납부하라? 고지징수하라. 취득세는 예측할 수 있고 없고? 예측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사고 친 놈이 와서 뭐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도 당신이 앞에 보신 분이 당신이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세 얼마를 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예측하나? 그렇게 하지 그래 왜? 당신 내년 4월 달에 부동산 팔어? 그 요만큼 받고 팔어.
그럼 세금이 이렇게 나오니까 미리 내. 이게 할 수가 없잖아, 이게. 그래서 세금은 크게 두 가지 장르가 있어요. 내는 방법이 장르가 두 가지라고 크게 나누면. 첫째, 무슨 납부하는 방법과 신고 납부. 두 번째, 고지징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세는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고지징수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배기량 가지고 측정해서 바로 보내주잖아요. 재산세도 법정 기준치로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 예측성의 여부가 있고 없고를 좀 잘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437페이지에 조세 분류 용어의 정의를 공부하게 됩니다. 휴식하세요.